자, 6위에서는 드디어 중국 왕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한제국입니다. 한제국. 왜 청나라, 당나라 막 안 넣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당이나 청보다 한나라가 얘네들이 장난 아니게 묵직하더라고요. 한나라 하면은 일단 중국 통일 왕조 가운데 가장 오래 약 400년 정도 지속된 나라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뭐 나라 하나 세우면은 기본이 뭐 500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어유 뭐 한나라 요놈 이거 몸뚱이만 컸지 귀엽네 이러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한나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게요. 한나라 하면은 네 사실 중국 역사 소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두 가지 뭐죠? 바로 삼국지랑 초안지. 네. 이 중간에 딱 껴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기원전에 멸망하고 그 다음 중국의 지배자를 가리는 혈투가 바로 이 초안지죠. 그죠? 유방하고 그 항우하고 싸우는 거 그게 초안지고 쭉 가다가 이게 이제 분열되면서 삼국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나라는 통일하는 과정부터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인 항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탈인간급 장수였거든요. 잠시 옆길로 좀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살짝 짚고는 넘어갈게요. 이 서초패왕 항우, 네, 이 항우라는 사람이 일단 개인 무력부터가 말이 안 됐습니다. 말도 안 탄 상태로 보병 상태로 적군 기병들을 수백 명을 썰어버렸다고 하고요. 전쟁 지휘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행성대전이라는 전투에서는 딱 3만 명 데리고 이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의 60만 대군에게 달려들어서 그중 30만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뭐 초나라군은 1인당 평균 10킬씩 한 건데 10명씩 죽인 거죠. 근데 이게 고대의 전투를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이게 말이 쉽지 적군 한 명 창으로 이렇게 찌르거나 칼로 죽이려고 하면은 갑옷 입고 있지 뭐 안 찌르려고 막 발악하고 몸 베베 꼬고 그러지. 그래서 원래 전투 한 번 해가지고 자기 편 숫자만큼만 죽여도 그러니까 3만 명 데리고 3만 명만 죽여도 이건 엄청나게 큰 대승을 거둔 거거든요. 근데 항우가 이끈 3만의 군사는 무려 20배나 많은 적에게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10배에 해당하는 30만을 베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패퇴시켜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저돌적인 면에 있어서는 파리에서 잠시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이랑 공통점도 굉장히 보이죠. 자, 아무튼 이 팽성대전에서 항고조 유방은 항우한테 쫓겨서 간신히 마차 타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때 무게를 좀 줄이려고 너무 쫓아오니까 무게를 좀 줄여보겠다고 안에 있는 걸 던집니다 밖으로. 네, 짐을 던지겠다고 던졌는데 이게 짐이 아니라 자기 애를 던져요. 자기 애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추태를 부린 건데 이때 이제 오죽하면 마부가 한마디 했죠. 아니 어떻게 동물도 자기 자식 안 버리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은 유방이 약간 그 이소스 전투 때 알렉산더한테 도망가던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랑 좀 비슷하죠. 이때 그 다리우스 같은 경우도 아내에다가 자식들까지 죄다 버리고 튀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한테 그 다음부터 쭉 밀려가지고 금방 자기 제국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 항고조 유방, 네, 이 사람은 오히려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자, 이게 분명히 전투는 항우가 더 잘했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방도 사실 썩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항우랑 비교하면 완전 성인 군자였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항우가 엉망이었는데 항우는 이제 자기만 잘났고 포악하다 보니까 성격이 되게 포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하를 그 팽형 있잖아요, 팽형.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거. 자기 부하를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부하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서 유방 쪽으로 가서 붙어버리고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군의 잔당들이 이때 20만 명 정도 항우한테 투항을 하는데 뭐 군사 20만이면은 항우가 3만으로도 막 휩쓸고 다니는데 20만 명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굳이 한날 한시에 야 너네들 뭐 데리고 있어봤자 방만 축내지 않냐 이러면서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생매장해서 죽여버려요. 20만 명을. 와, 이게 바로 일명 신한대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항우는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학살을 자주 저지릅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근데 반면 한나라의 이 유방은 만날 이제 항우한테 지고 도망가면서 이제 막 부하들한테 야야야 얘들아 미안하다 야, 좀 힘들었지 야 그래도 버텨야 돼 버티는 놈 이기는 거야 형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막 추슬러 가지고 패배하고 도망가면서도 다 흩어져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세력이 잘 뭉치게 만들었고 또 꾸준히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서 새로운 세력들을 계속 규합시켜서 점점 몸집을 더 불려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천하의 대세는 이제 유방 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항우는 평생 동안 진짜 항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평생 동안 자기가 직접 이끈 전투에서는 한 번도 안 졌대요. 한 번도 안 졌는데 근데 유방이랑 마지막으로 붙은 해하 전투라는 데서는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또 운 나쁘게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항우 입장에서는 진짜 계속 이기다가 딱 한 판 지고 이제 엘리미네이션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한나라가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장 전투에서는 져도 결국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이거거든요. 유방의 이 근성은 사실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도 한나라 후손들한테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한나라를 통일하고 났더니 아까 전에 여기 보여드렸던 한나라 위에 있는 여기 흉노족 있잖아요. 흉노족. 얘네들이 막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활 쏘고 진짜 골치 아픈 애들인데 흉노족을 대략 표현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애들이에요. 딱 봐도 제어가 안 되죠. 네, 농경민족들이 상대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우는 거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한나라가 이기긴 했는데 이제 유방 쪽이 이기긴 했는데 완전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거의 뭐 그로기 상태 돼 있으니까 야 지금이다 하고 막 쳐들어와요. 막 뜨닥뜨닥 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유방이 야 그래도 니들은 야만족이고 내가 그래도 한나라 황제인데 감히 나한테 덤벼 이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딱 쳐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흉노족 군대한테 한나라군이 완전히 대박 깨지고 진짜 뭐 산속에서 백등산이라는 산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서 나와요. 이렇게 태세전환을 해가지고 겨우 살았죠. 유방은 이때 흉노족한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겠다는 그런 굴욕적인 말도 하고 형님 대접까지 해드린다고 하면서 진짜 오랑캐 취급하던 흉노족한테 이거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한나라가 흉노족한테도 사실 끝까지 가니까 이겼어요. 끝까지 가니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이건 거의 몇십 년짜리 프로젝트 바로 인구 계획입니다. 바로 인구 증식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깁니다. 유방하고 그 밑에 왕들이 그 밑에 좀 아들들 뭐 왕들이 자 저 흉노족들한테 버티려면은 일단 인구가 중요하구나 쪽수가 많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인구수 늘리는데 완전히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은 세금을 면제해 줘 버려요. 그리고 여성들이 29살이 됐는데 미혼이다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 전체한테 무려 5배의 세금을 때렸다고 합니다. 일명 강제 결혼 정책. 네. 근데 이게 효과를 진짜 톡톡히 봐요. 건국 초기에 약 1000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6, 70년 뒤에는 무려 5천만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딱 이때 이게 또 타이밍이 되려면은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딱 이때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자 중국 역사상 최대의 정복 군주인 한무제가 왕위에 오릅니다. 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력 최대로 쫙 끌어올려 놨는데 광개토대왕이 딱 왕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 이분은 우리 광개토대왕님이나 알렉산더처럼 요절하지 않으시고 자 재위기간만 해도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무려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 한나라는 사실상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때려잡고 다니게 됩니다. 또 게다가 이게 잘 되려면은 왕 말고도 이때 영웅들도 엄청나게 등장이 하죠. 이렇게 천재장수 곽거병 그리고 전궁법의 대가인 위청 같은 엄청난 명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가 이 당시에 10대였어요.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10대였는데 이게 거의 50대 수준인데 60대 정도 수준인데 이게 청년 장수. 네. 자, 이런 명장들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몽골로 따지면은 징기스칸이 뭐 수부타이나 제베 그리고 쿠빌라이 같은 명장들을 거느렸던 거랑 비슷하죠. 쿠빌라이는 칸도 있지만은 동명이인으로 장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재장수 곽거병을 특히 보면은 자, 이 친구가 제가 좀 올려볼게요. 이분이 사실 누구랑 비슷하냐면 좀 전에 보셨던 항우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항우랑 비슷하죠. 청년인데 이거 장년기에 항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도 찾다가 깜짝 놀래가 이 사람이 분명히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전성기 날리고 빨리 죽었는데 얼굴이 약간 그래서 이 곽거병이 딱 보시면 이제 스타일이 짐작이 가시죠. 이 곽거병이라는 사람은 정예 기병을 이끌고 이렇게 지구본으로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때 당시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2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바이칼호까지 그냥 뚫고 들어간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뭐 유목민족들을 보면은 유목민족들은 일단 공격을 할 때 어떤 공동의 목표를 딱 두고 뭐 예를 들면은 3일 뒤에 저기 있는 저 성을 털자 이렇게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흩어져요. 왜냐면은 유목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부족이 뭐 많이 키울 때는 양, 소, 말 이런 거를 만 마리씩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는 목초지에서 같이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살아요. 다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한 명이 전령이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거죠. 3일 뒤에 저쪽에 있는 성 털 거래. 두두 또 가가지고 3일 뒤에 저기 털 거래. 또 저기 가가지고 3일 뒤에 털 거래. 이래가지고 한 군데로 확 쳐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곽거병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딱 간파하고 얘네들이 모이기 전에 그냥 밀고 들어가서 뒤에부터 다 털어버린 거예요. 예, 진짜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뭐 말씀대로 아몬드님 말씀대로 지구본이 나올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오면서 털어요. 거꾸로 오면서 대부분이 보면 들어가면서 털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들어가서 오히려 나오면서 털어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자 그리고 전방에서는 이 위청이라는 사람이 전공법으로 착착착착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흉노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죠. 거의 망치와 모루 전술이죠. 위청이 모르고 곽거병이 뒤에서 망치로 빵빵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당시 유적 쪽에 있는 이제 동상인데 자, 요 창을 한번 봐주세요. 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창인데 딱 봐도 요거의 용도가 어떤 거 같으세요? 요거 이름이 이제 극이라는 건데 말을 타고 있는 흉노족 기병을 딱 걸어가지고 떨어뜨리는 용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흉노족 기병들이 여기에 딱 걸려서 딱 떨어진 다음에 기병은 말에서 떨어지면 일단 뭐 기절하거나 아니면 기절하지 않았어도 몸에 엄청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어치기 쿵 당한 거랑 똑같잖아요. 말에서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냥 이제 칼 맞고 창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기까지 개발해서 뭐 기병 보병 할 거 없이 다 들고 다니면서 흉노족들을 엄청나게 이제 토벌을 합니다. 과거 진시황도 해결 못했던 오랜 숙적인 우리 흉노, 이 흉노족을 사막 건너편에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로 밀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막 바깥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흉노족이 한 나라 영토로 들어오려면 사막을 건너서 와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막 건너서 오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흉노족이 아예 맵을 옮겨가지고 중앙아시아 서부랑 유럽 쪽으로 가버립니다. 유럽 쪽으로.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훈족의 대이동이나 문명 게임 같은 데서 자주 봤던 아틸라 같은 유목왕의 등장도 이 흉노족이 한 나라한테 밀려가지고 맵을 옮겼던 그 사건이랑 시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남쪽으로는 지금의 베트남 북부에 있는 남월이라는 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좀 아쉬운데 동쪽으로는 우리 조상님들인 위만 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접수해가지고 당시 오리엔트 쪽 나라들하고도 이제 스킨십을 했죠. 이때 당시에 요 옆에 있는 나라가 파르티아 제국이거든요. 파르티아 제국 옆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한 나라가. 한 나라는 그 이후에 영상 첫 부분 우리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400년이라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장수한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좀 뭉뚱그려서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한족이라고 하고 또 이제 유교 사상, 그죠? 네.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교 사상, 그리고 국가 통치 체제인 율령.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 율령을 정비하죠. 석희재님께서 만주족들은 한족과 다른 민족. 그렇죠. 당연하죠.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지도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기 한족이 여기 땅에 있죠. 여기 있고 나머지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이 큰 땅에 민족이 하나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아래에서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독립하려고들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한 나라는 이제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바로 삼국지의 시작 부분에서 사실상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힌트 드리자면은 뭐 인물이 장각 이런 애들 나와요. 장각. 네. 바로
황건적의 난인데요. 황건적의 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시들이 이제 국정농단을 하면서 나라를 진짜 막장으로 몰아간 십상시의 난도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나라가 크게 셋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딱 쪼개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스토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아 갑자기 삼국지가 마려워지는데 내일 삼국지를 한번 1회독을 해야겠습니다.